자,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법인의 등록 기준. 교재는 110쪽이에요. 자, 그럼 법인으로 등록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는데, 뭐 다음 페이지에 써 있고 다 써 있으니까요. 자, 법인은 우리 법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정해줬어요. 이걸 법정 업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법 제14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법인은 딱 정해줬고요. 그러니까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설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 자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자본금 규정을 진작에 삭제했어야 되거든요, 이거. 상법의 자본금 규정 전부 다 삭제했거든요. 근데 우리만 유일하게 몇 년간 지금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걸 개정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제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줘야 돼요. 다만 사회적 동조합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등록할 수 없고요. 그다음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이 법인의 대표자예요. 대표자는 공인이셔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시킵니다.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여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고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도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가 받아야 되냐면 대표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의 기재 건물에 확보해야 돼요. 이건 개인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면 안 되는데 임원사원 중에 단 1위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 법인은 중개법인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업무 7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재 112쪽을 가고 있는 겁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게 토탈 7가지만 딱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다시 공부하니까 오늘은 나열만 해드리고 합니다.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7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중개업을 제외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사업입니다. 근데 이 중개업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법인은 이렇게 6가지 업무를 뭘 더 할 수 있냐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고,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대신해 줄 수도 있고요. 경공매 업무를 당연히 법인도 할 수 있고,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는데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의 알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암기하기로 하고, 여기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건축업이나 개발업 같은 거 없죠.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건축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 사업에. 그럼 이거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정 업무예요. 이게. 그럼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요, 중개업 외에 여기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수리한다는 얘기죠. 이 6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중개업만 딱 들어가 있다, 등록을 수리하죠. 중개업 외에 부동산 컨설팅만 들어가 있다, 수리하죠. 중개업 외에 이렇게 경공매 업무, 부동산 컨설팅만 들어가 있다도 등록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건축업이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인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놨어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법정 업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이해만 해두시고, 다음에 자본금은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했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상법상 회사.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다시 이제 앞으로 다시 왔어요. 111쪽으로.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거든요. 물론 실무적으로 거의 주식회사가 이제 법인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회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이해하면 되냐면 중개법인을 상법상 회사라는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 이해해야 한다. OX, X죠. 여기 유한책임회사로 가든 합자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제도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유한책임사원이 나왔는데 지금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은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출자자. 그럼 투자자인 자가 유한책임을 진다. 이 얘기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사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걸 유한책임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한회사인데 이 유한회사에 제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 유한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 20억을 빌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못 갚고 망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럼 나는 일단 투자한 금액 날렸죠. 날리고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이 은행에 20억을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예요.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걸 유한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유한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입니다. 그럼 주식회사 주주를 생각해보면 주주도 지금 투자자니까 사원이 맞죠. 그리고 내가 주식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망했다. 그럼 나는 주식 산 금액 날리고 마는 거죠. 개인 재산 가지고 주식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나 법적 성격이 둘이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럼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당초에 예상했었고요.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당초에 예상했어요.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요, 가족들끼리 쬐끄맣게 회사 운영하면 이걸로 가라 하고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세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명회사 있죠. 여기는 유한회사와 정반대해서 여기는 또 거꾸로 무한책임사원 있죠.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예요. 한명회사는. 그럼 무한책임사원 느낌 딱 왔습니다. 사원이란 자는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하고 무한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거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고 개인 재산 가지고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게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한명회사다. 저는 실질적으로 한명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농기계 회사나 수산업 회사나 농민이나 어민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영세성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아예 한명회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회사가 일부 있어요. 그럼 합자회사는 뭐냐? 말 그대로예요. 합작이 된 회사다. 합작. 누가 합작된 거냐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법상 회사의 종류. 위로 올라갈수록 많아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이거였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중개법인을 가도 돼요. 그래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한 건데, 저쪽 북유럽 쪽에는요, 중개협동조합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이 여전히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는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요, 설립하기 되게 쉽거든요. 조합은 5명만 확보해가지고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설립 등기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를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익숙치 않다는 게, 우리는 협동조합에 익숙치 않아요. 협동조합은 뭔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사무소 가갖고 물건을 맡기려고 하는데 봤더니 간판이 협동조합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들어가다가 멈칫하지 않겠어요? 내가 조합원이 아니니까 뭔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개법인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요, 개념은 이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이를 마련을 위한 이제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회적 동료입니다. 굳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요. 이 마을이 만약에 복숭아 주산지다. 그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복숭아 브랜드를 쓰고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럽니다. 이게 일종의 사회적 동조합이에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협동조합. 도시 지역에서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료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거든요. 내과, 비뇨기과,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을 하게 되면 밥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산부인과도 그렇다면서요.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일본은 10년 전에 겪었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협동조합.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에서는 의료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사회적 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등록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 동조합은 이런 거래. 마을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 이런 걸로 이해하시고 그럼 사회적 동조합은 절대 등록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조합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협동조합이거나 상법상 회사일 것 이랬고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 대표자는요 무조건 공인인증서야 돼요.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인증서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임원을 따져봐야 되죠. 임원 또는 사원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도 임원이에요. 그럼 이사, 감사가 이제 임원이 되는 거고요.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대신 업무집행자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집행자가 바로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에요. 이자가 바로 이사와 동격인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도 임원이 이사 또는 감사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에 사원이라는 표현 등장했어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세된다 이랬는데 그럼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라는 자도 분명히 직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냐? 합자나 합령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법상 사원이라는 표현. 왜 그러냐면 우리 상법의 규정을 보면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 회사 업무집행 권한인자가 이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자와 동격인자가 바로 무한책임사원이에요.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들처럼 법인 등기부에 모두 등기돼요. 다. 무한책임사원들은 다 등기되고 끝까지 회사 처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자가 바로 이사와 동격인자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거 임원이란 분은 이사 또는 감사, 업무집행자를 얘기하죠.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남용회사로 갔을 때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상법상 회사에 관한 협동조합이고 단 사회적 동조합 안 된다고 그랬고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인증서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포함 아니에요. 대표자를 빼고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이 사원이 바로 합자 한 명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하고 이들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럼 이때는 공인인증서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럼 만약에 유한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했죠. 유한회사. 그러면 대표자 빼고 이사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돼요.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대표자를 빼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이제 기억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증서야 돼요. 3명 중에 1명 이렇게 기억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증서야 된다.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건 투자자를 받아들여도 좋다 이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대신 반드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니까 연습합니다. 만약에 대표자 빼고 앞으로 제가 임원이라고만 해도 사원은 당연히 붙어 다요. 항상. 그럼 대표자 빼고 이 법인에 임원이 3명이 있다. 그럼 최소한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6명이라면 최소한 몇 명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2명이어야 되고 7명이라면 3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맞죠? 사람을 쪼갤 수 없으니까 3분의 1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3명 중에 1명.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는데 실무교육은 법인 자체가 받을 수 없으니까 대표자,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대표자,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럼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합자회사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해하고 있나 잠깐 따져볼까요?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는 거예요? 그럼 실무교육 바꿔야 되죠?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아니다. 무한책임사원만 받으면 된다. 둘 중에. 유한, 무한 다 받아야 돼요? 무한책임사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돼요? 네? 아, 무한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만 얘기해요.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자가 실무교육 가서 바꾸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이 얘기네. 중개법인 설립, 내가 부동산에 해갖고 투자해갖고 돈 좀 땄어. 근데 자격증 딸 자신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러면 중개법인 설립해갖고 대표자를 안 치고 자기가 임원으로 취임하는 거야. 임원으로 취임하면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집합교육이라면 지금 현재 며칠 교육받아야 된다고요? 7시간씩 4일 28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시간 앉아있는데도 아주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7시간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환장할 일이 없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바꿔야 돼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는 거 아니에요.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에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고요, 개인과. 그 다음에 임원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었다. 그럼 이 법인에 등록을 안 받아줘요.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어요. 등록 기준, 이거 법인 등록 기준 있잖아요. 엄청 잘 묻습니다. 거의 매회 물어봐요.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는데 쉽게 맞춰버립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은 이제 다 들여다봤고요. 그럼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거기 114쪽에 넓혀보기라고 있죠. 찾았어요? 넓혀보기.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일어났거든요. 이게 특수법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법인인 대업공인중개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 그러니까 이 순수 중개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인의 요건을 그대로 맞추어 등록한 법인이에요. 이게 순수 중개법인이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산 표현이죠. 우리 공사법에는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수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짚고 갑니다. 그래서 이 교재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에 다 정리가 돼 있는데 특수법인의 종류는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게 지역농협이에요. 우리 저기 지방 쪽 가면 단위농협이 있죠. 단위농협이 바로 지역농협이에요. 여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산림조합이 있어요. 산림조합 중앙에가 있고 지역산림조합이 있는데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 지역산림조합은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이게 캠코죠. 주로 이제 공매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매. 그러면 이 4개의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들 설립 근거법들이 있겠죠. 설립 근거법에서 직접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농협의 예를 들면
이 지역농협은 상식적으로 농민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한테 대출도 해주고 이제 종자 파종이라든가 종자 개량 이런 것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농민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농민이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이상 농사 못 짓겠어. 내가 농지 이거 세를 놓거나 팔려고 하거든. 혹시 이거 살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농협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럼 농협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중개업이 필요해서 허용을 하게 됐는데 우리 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근거법들이 있죠. 설립근거법에서 허용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강학상 특수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공사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허용한 법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지역농협이에요. 여기는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이니까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중개만 할 수 있고요. 산업단지 관리관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건축물이나 공장용지만 중개할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딱. 이걸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칙론의 입장에서 접근해 볼까요? 얘네 중개업을 할 때 우리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원칙. 등록을 해야죠. 우리 공사법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얘네도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법이 더 많아요. 여기 3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러냐면 농협의 예를 들면 지역농협은 농협동조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은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 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해놓고 등록도 할 필요도 없다고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얘 3개의 법에는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아무 얘기 더 이상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얘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법인이 맞죠? 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이 맞잖아요? 그럼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방금 전에 봤거든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수입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되고 대표자 공인인증서야 되고 대표자 빼고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사 돼요. 이 요건 이거 맞추러 간다면 얘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벌써 법정 업무에서 걸려요. 얘는 고유목적 사업이 있는데 공매가 우리 법인의 업무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법에 특별 규정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가 본 것은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죠. 특수법인한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임원의 3분의 1이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되고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어요. 첫 번째 규정이 이거예요. 우리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임원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배제시켰어요. 이거 지키라 한다면 등록 못한다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다음 두 번째, 요건 이제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우리가 분사함소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분사함소가 뭐냐? 법인의 지점이에요. 우리 분사함소 설치할 때 중개법인의 분사함소는 지점인데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왜? 특수법인의 임원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분사함소의 책임자만 공사했나 모양새가 있어야 하니까 이걸 배제했어요. 관계되는 곳에서 다시 언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네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설정하는데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 금액을 봐줬어요. 원래 법인은 보증 설정 금액이 4억 이상이거든요. 4억 이상인데 얘네는 공적기관들이죠.
공적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 2억도 아니고 2천입니다. 2천. 2천만 원 어디 돈이요 이게? 요즘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어쨌든 보증을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 올해 이거 물어볼 거예요. 지금 개정된 사항인데 1,000만 원에서 100%나 올렸어요. 2천만 원으로. 올리려면 한 1,000배 정도 올려버리지. 어쨌든 공적기관이라 봐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특수법인에 대해서 우리 법의 규정이 있는 요거 노란색으로 쓴 거 세 가지 있죠. 요게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이해를 꼭 해두시고 이게 거기 그저 업무 범위라고 맨 밑에 있죠. 거기 그 114조 찾았습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쓰는 게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게 그 부분을 주의하는데 그거 수정해 놓으세요. 책이 지금 이거 수정이 안 됐는데 나중에 정오표 나오겠지 뭐. 거기 양괄호 3번에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2억 이상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2억을 지우고 2천만 원 고치세요. 2억을 2천만 원으로 고치세요. 요번에 통일시켰어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2천만 원 이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뒤에 지역농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설정하면 된다 이랬죠. 지역농협도 2천만 원 이상이다. 똑같이. 별도로 정오표 안 나갑니다. 저는 이건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 저자가 이제 정오표를 내줘야 되는데 어쨌든 교재 잘못된 부분은 제가 수정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거 특수법인 얼마라고? 2천만 원 이상 통일된 거예요. 이거 다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 특수법인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특수법인이 이런 거였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대표주자는 지역농협이에요. 지역농협이 대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고 유일하게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요구하는데 이 자산관리공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특수법인은. 관계되는 곳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특수법인에 대한 마스터표는 이거예요. 최종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1년 동안 내내 보시게 될 거예요.